부의 제국 록펠러의 론 천호가 펼치는 거대한 서사.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론 천호의 부의 제국 록펠러이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잠깐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세계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하며 억만장자의 신화를 썼지만 그 뒤엔 어두운 그림자와 논란이 드리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책은 록펠러가 러들로 대학살이라는 비극으로 대중의 분노를 사며 노동자의 적으로 낙인 찍힌 순간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히 그려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말년에 자선가로 변신해 세상을 바꾸는 유산을 남겼을까요? 부의 제국 록펠러이는 존 딕 록펠러의 제국이 절정에 달했다가 흔들리고 결국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스릴러처럼 또 때로는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펼쳐놓아요. 자,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아서 이 책의 줄거리와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더 길고 깊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듯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책의 줄거리 록펠러의 제국과 변화의 여정. 론 천호의 부의 제국 록펠러이는 존 딕 록펠러의 삶 후반부를 다루며 그의 스탠더드 오일 제국이 절정에 달하고 동시에 법적 도전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그려냅니다. 한 권이 그의 가난한 어린 시절과 부의 축적, 제국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권은 그 제국이 어떻게 흔들리고 록펠러가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재정의했는지를 보여줘요.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논란의 아이콘이었던 그의 후반생은 인간의 야망, 책임,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자,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1. 스탠더드 오일의 절정 권력의 정적. 부의 제국 록펠러이는 스탠더드 오일이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장악하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시기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록펠러는 철도 회사와의 비밀 계약, 정치인 로비, 심지어 산업 스파이를 활용해 경쟁자들을 무력화했어요. 예를 들어 최근 그가 경쟁사의 운송 계약 정보를 빼내 그들의 약점을 공략한 일화를 자세히 소개해요. 그는 철도 회사들과 협상해 운송비를 낮추고 이를 무기로 경쟁사들을 가격 전쟁에서 무너뜨렸죠. 이 과정은 마치 치밀한 체스 게임 같아요. 록펠러는 한 수 한 수 계산하며 시장을 장악했지만 그의 행위는 대중의 분노를 샀어요. 책은 이 시기를 통해 그의 천재성과 냉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독자들을 그의 제국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요. 러들로 대학살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 스탠더드 오일의 성공 뒤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특히 1914년 러들로 대학살은 록펠러의 제국에 큰 오점을 남겼죠. 콜로라도의 록펠러 소유 광산에서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기관총이 발사된 사건이에요. 이 비극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책은 이 사건을 생생히 묘사하며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록펠러의 경영 방식이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위험한 작업 환경에 항의했지만 회사는 강경하게 대응했죠. 이 사건은 록펠러를 노동자의 적으로 낙인 찍었고 그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어요. 론 천호는 이 장면을 스릴러처럼 긴장감 있게 풀어내며 독자들에게 자본주의의 잔혹한 면을 직면하게 만들어요. 3. 독점금지법과 제국의 해체. 록펠러의 독점은 결국 법적 도전에 직면했어요.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하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죠. 이 사건은 록펠러의 제국에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책은 이 과정을 상세히 다루며 록펠러가 어떻게 법적 싸움에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의 회사가 엑슨, 모빌, 쉐브론 같은 여러 회사로 분할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줘요. 예를 들어 그는 법적 제재를 피하려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지만 대중의 비판은 피할 수 없었죠.
흥미롭게도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는 록펠러의 개인적 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는 분할된 회사들의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며 막대한 부를 유지했죠. 이 과정은 자본주의와 법의 충돌 그리고 독점의 위험성을 깊이 탐구하며 록펠러의 제국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했는지를 보여줘요. 4. 자선가로의 변신, 새로운 유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록펠러가 말년에 자선가로 변신한 모습이에요.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시카고 대학 설립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공중복권과 의학 연구를 후원했죠. 그의 기부는 현대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최근 그가 전염병 퇴치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며 백신 개발의 토대를 닦은 사례를 소개해요. 예를 들어 그의 재단은 말라리아와 황열 연구를 후원하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죠. 하지만 이 기부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러들로 대학살 이후 이미지를 위한 전략이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다뤄요. 론 천호는 록펠러의 청교도적 신앙과 자선활동을 연결지으며 그의 내면을 섬세하게 파고들어요. 그는 20대부터 교회에 꾸준히 기부했지만 말년의 대규모 기부는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했어요. 이 복잡한 면모는 독자들에게 그의 진심을 고민하게 만들죠. 가족과 가문의 유산. 두 건에서는 록펠러의 가족 이야기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는 자신의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최근 그의 아들 존 디 록펠러 주니어가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는 과정을 다루며 록펠러 가문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록펠러 주니어는 뉴욕의 록펠러 센터 건설을 주도하며 가문의 이름을 건축과 문화에 남겼죠. 이 센터는 20세기 미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문의 재산은 세대를 거치며 분산되었고 최근 이 과정을 통해 부의 세습과 그 한계를 탐구해요. 예를 들어 록펠러 재단의 재산은 후대에 이르러 점차 줄어들며 부의 무상함을 보여줬죠. 이 부분은 록펠러의 개인적 유산이 어떻게 사회적 유산으로 이어졌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6. 록펠러의 최종장. 록펠러는 말년에 점점 더 은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대중의 시선을 피해 플로리다의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고 건강관리에 몰두했죠. 최근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유산을 정리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조명해요.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부를 신이 준 선물로 여기며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선 활동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죠. 론 천호는 이 모든 과정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풀어내며 록펠러의 복잡한 인간성을 드러내요. 그는 성공과 실패, 선과 악, 그리고 야망과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인물이었죠. 핵심 메시지 자본주의, 책임, 그리고 유산의 재정의 부의 제국 록펠러이는 록펠러의 후반생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 인간의 책임, 그리고 유산의 의미를 깊이 탐구해요. 론 천호가 전하는 주요 메시지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자본주의의 양면성.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자본주의의 성공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줬어요. 그의 독점은 효율성과 혁신을 가져왔지만 노동자 착취와 불공정 경쟁이라는 어두운 면을 낳았죠. 예를 들어 러들로 대학살은 자본주의가 노동자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명히 드러냈어요. 최근 자본주의가 개인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는 자본주의가 단순히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죠. 부의 책임과 윤리적 딜레마. 록펠러의 자선 활동은 부자가 가진 힘과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요. 그는 막대한 부를 사회로 돌려놓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해요. 예를 들어 그의 기부는 공중복권과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일부는 이를 이미지 세탁으로 봤죠. 책은 부자가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게 해요. 록펠러는 자신의 부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그의 의도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전략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3. 개인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록펠러의 삶은 개인의 선택과 시대적 환경이 어떻게 얽히는지 보여줘요. 그는 석유 산업의 잠재력을 일찍 간파하고 산업화의 물결을 탔어요. 하지만 그의 독점 전략은 당시 느슨한 법적 규제를 활용한 결과였죠.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의 도입은 그의 행동이 법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여줘요. 책은 개인의 야망이 시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탐구해요. 록펠러는 시대를 읽었지만 동시에 시대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기도 했어요. 4. 유산의 재정의. 록펠러는 자신의 부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어요. 그의 자선 활동과 가문의 유산은 단순히 돈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죠. 예를 들어 록펠러 센터는 그의 이름을 영구히 남겼지만 재단의 재산 탕진은 부의 무상함을 보여줬죠. 책은 유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게 해요. 록펠러의 유산은 성공과 논란 그리고 변화의 복합적인 결과물이었어요. 변화와 적응. 록펠러의 말년은 변화와 적응의 이야기예요. 그는 러들로 대학살과 독점금지법이라는 위기를 겪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재정의했어요. 그의 자선 활동은 단순히 부를 나누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시도였죠. 책은 인간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줘요. 록펠러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자선이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 유산을 남겼어요. 시사점. 오늘날 우리가 배울 것. 부의 제국. 록펠러이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줘요. 록펠러의 삶은 현대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만들죠. 몇 가지 구체적인 시사점을 살펴볼게요. 1. 기업의 윤리적 책임. 록펠러의 독점과 노동자 착취는 오늘날의 거대 기업들과 비교되곤 해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도 독점 논란에 휩싸이잖아요. 이 책은 기업이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러들로 대학살 같은 사건은 기업이 노동자와 사회를 무시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오늘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맥락과 연결되죠.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부의 재분배와 자선의 의미. 록펠러의 자선은 현대의 억만장자들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빌 게이츠의 게이츠 재단, 워렌 버핏의 기부 서약,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자선 활동을 떠올려 보세요. 록펠러의 사례는 자선이 단순한 돈, 기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의 기부는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바꿨지만 동시에 이미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받았죠. 이는 현대 자선 사업이 진정한 사회적 기여인지 아니면 PR의 도구인지 고민하게 해요. 예를 들어 현대 억만장자들의 기부도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논란이 많죠. 3. 시스템 속 개인의 선택. 록펠러의 삶은 개인의 선택이 시스템과 어떻게 얽히는지 보여줘요. 그는 시대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적 타협을 했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해요. 예를 들어
테크 산업의 창업자들은 록펠러처럼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노동 조건 같은 윤리적 논란에 휘말리곤 하죠. 이 책은 우리에게 성공의 정의와 그 대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어요. 4.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경쟁자를 파괴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반발과 법적 제재를 낳았어요.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왜 중요한지 보여줘요. 현대 기업들은 단기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록펠러의 사례는 기업이 책임감 있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예를 들어 오늘날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은 록펠러의 시대와도 연결되는 주제예요. 유산과 사회적 영향. 록펠러의 자선과 가문의 유산은 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해요. 그의 록펠러 센터는 미국의 번영을 상징하지만 재단의 재산 탕진은 부의 무상함을 보여줬죠. 이는 현대 부호들이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 유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 현대 억만장자들이 설립한 재단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되죠. 독자들의 반응. 이 책이 남긴 여운. 부의 제국 록펠러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며 다양한 반응을 얻었어요. 론 천호의 균형 잡힌 시각과 생생한 스토리텔링은 독자들을 사로잡았죠. 몇 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소개할게요. 1. 자본주의의 복잡성에 대한 통찰.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복잡한 면모를 새롭게 이해했다고 해요. 한 한국 독자는 록펠러의 독점과 자선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의 양면성을 알게 됐다고 썼어요. 특히 독점금지법과 러들로 대학살 같은 사건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깨닫게 했죠. 이 책은 역사적 이야기지만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현대 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태가 새롭게 보였다고 했어요. 록펠러의 인간성에 대한 고민. 록펠러의 양면성에 매료된 독자들도 많아요. 한 독자는 그가 어떻게 냉혹한 사업가에서 자선가로 변신했는지 그의 내면이 궁금해졌다고 했어요. 그의 청교도적 신앙과 자선 활동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전략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독자들 사이에서도 열띤 토론을 낳았죠. 반면 일부 독자는 그의 자선은 결국 죄를 덮기 위한 위선이었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엇갈린 반응은 록펠러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잘 보여줘요. 3. 론 천호의 매력적인 문체. 론 천호의 글쓰기는 독자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어요. 한 독자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록펠러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썼죠. 한국 독자도 역사적 사실을 소설처럼 풀어낸 점이 놀라웠다고 했어요. 그의 세밀한 자료, 조사와 이야기꾼 같은 문체는 독자들을 단숨에 몰입시키죠. 특히 러들로 대학살이나 독점금지법 판결 같은 사건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긴장감을 주었어요. 4. 현대와의 연결고리. 젊은 독자들은 이 책을 현대의 억만장자들과 비교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한 독자는 록펠러의 독점 전략은 오늘날의 테크 기업들과 너무 비슷하다며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특히 부의 축적과 분배, 기업의 윤리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는 반응이 많았죠. 한 미국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마존이나 구글의 행태가 새롭게 보였다고 썼어요.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록펠러의 자선 활동이 현대 억만장자들의 기부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감정적 공감과 논쟁.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독자는 록펠러의 끈기와 혁신에 감탄하며 그의 성공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지만 다른 독자는 그의 성공 뒤에 숨은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했어요. 특히
특히 러들로 대학살 같은 사건은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한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록펠러를 존경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어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은 이 책이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걸 보여줘요. 너의 생각은 어때? 자, 여기까지 론 천호의 부의 제국 록펠러 일을 깊이 파헤쳐 봤어요. 이 책은 록펠러의 제국이 흔들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유산을 재정의했는지를 통해 자본주의 책임 그리고 유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요. 그의 자선 활동에 공감했는지, 독점의 어두운 면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복잡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 현대의 억만장자들과 록펠러를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혹시 록펠러 같은 인물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책을 아직 안 읽었다면 꼭 펼쳐보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또 만나요.